안녕하세요. 저는 어느덧 30대 후반에 접어든 가정주부예요. 이제 5살이 된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 다녀와서 아이 아빠 퇴근하기 전까지는 오롯이 딸과 둘만 보내는 시간이에요. 어릴 적부터 꼭 딸을 낳고 싶었던 저였기에 그날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종알종알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들려주는 딸아이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제겐 가장 시간입니다. 이렇듯 제 인생은 평범하지만 평온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의 제 삶에 아주 만족하며 지내고 있고요. 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사는 제 삶을 한심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제 인생인데 남의 시선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제 인생에 딴지 걸려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게 결코 유쾌한 일만은 아니죠. 제 경우에는 손윗동서가 문제였어요. 동서, 아직 나이도 젊으면서 그렇게 집에서 놀기만 하는 거, 그거 다 낭비야. 사람이 자기 개발도 좀 할 줄 알고 그래야지. 그렇게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살면 금방 도태되는 거 시간 문제라니까. 제 남편도 시부모님도 아무도 제가 가정주부인 걸 문제 삼지 않는데 하필 저 손윗 동서만 저렇게 제가 가정주부인 걸 걸고 넘어지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전업주부까지 싸잡아 갉아먹는 말을 부끄럽지도 않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집에서 살림하는 게 남한테 저런 소리 들을 일인가요? 사람마다 각자 인생이라는 게 있는 건데 자기 의견만 옳다고 생각하고 남을 우습게 여겨도 되는 겁니까? 저는 제 부모라 할지라도 저한테 저런 식으로 막말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희 가족한테 생긴 일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감상이 어떠신지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결혼 전까지는 저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박사과정까지 했거든요. 학위 취득 이후에는 교수님 추천으로 제 출신 학교와 연결된 연구소에서 근무했습니다. 화학을 전공했던 저는 박사과정 이수할 때까지 연구 실적이 나쁘지 않은 편이었어요. 그만큼 제가 하던 공부가 제 적성에 맞기도 했고 재미도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제가 원했던 건 몇 년을 일을 쉬게 되더라도 나중에 비교적 복직하기 쉬운 일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결혼하고 나면 아이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이와 함께 있어주고 싶었거든요. 아마 많은 일하시는 어머니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이 낳고 곧바로 복직하지 않으면 자리 보존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잖아요. 다른 일을 하시는 저희 선배 중에서도 아이 낳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복직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아무래도 육아휴직이 길어지다 보면 주변 동료들도 달가워하지 않고 또 본인도 복직해서 업무 복귀하는데 적응하기가 쉽지 않기도 하고요. 나라에서 아이들 많이 낳는 엄마들을 애국자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그런 애국자가 회사에서까지 환영받지는 못하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몇 년 일을 쉰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 사이에 공부만 게을리하지 않으면 다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전문 연구원으로서 경력을 쌓은 것 역시 이렇게 사전에 제가 미래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런 대부분은 결혼 전에 이미 남편과 상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연애할 때도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는 네가 결혼하고 나서 전업주부로 살아도 좋고 네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것도 좋아. 네가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는 거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테니 그거는 충분히 상의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네 인생이고 할 수만 있다면 네가 원하는 대로 일하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가정주부로 살든 계속해서 연구원으로 살든 혹은 가정주부로 살다가 다시 일을 하게 되든 전적으로 저를 지지해주겠다는 남편 말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이니까 당연하게 결혼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것도 같아요. 그래서 결혼 후에 정식으로 다니던 연구원 일을 정리하면서도 크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30 중반 다 되어가는 나이에 결혼했을 때는 먼저 아이부터 갖고 싶은 생각이었어요. 사실 저는 더 빨리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결혼해서 아이 낳고 박사과정 준비하기에는 여간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공부 욕심 채우다 보니 어느새 30을 넘어 있는 저였습니다. 남편 역시 아이를 좋아했기 때문에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갖고 싶다는 제 말에 적극 협조했어요. 결혼할 때부터 바로 임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과 동시에 회사를 정리하고 전업주부로서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야 연애하면서 수많은 대화를 거쳐 이런 부분들의 의견 일치를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별말 없었고요. 시부모님께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결혼해서 곧장 아이 가질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은근히 반기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아이 생각이 아예 없으면 몰라도 이왕 낳을 거면 얼른 가지면 좋지. 솔직히 우리도 손자 욕심이 없는 건 아니고 나도 나이를 들다 보니 주변 친구들 손자 자랑하는 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 우리 며느리가 내 소원 풀어준다는데 우리야 그저 고맙지. 저희 부모님도 제가 공부를 워낙 많이 했으니 다소 아쉬워하시기는 하시면서도 제 뜻에 굳이 반대하지는 않으셨고요. 네가 박사까지 따느라고 워낙 고생했으니 아깝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어디 사람 사는 행복이 공부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가 너 낳아서 키우며 느꼈던 행복 생각하면 그렇게 사는 것도 꼭 나쁘지도 않아.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 스스로가 그렇게 지내고 싶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더 토달 말이 뭐가 있겠어? 각각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주변 분들 모두 제 의사를 존중해 주시는 분들이셨어요. 그 와중에 단 한 사람, 그런 제 결심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제 손이 동서였습니다. 동서는 공부도 많이 했다면서 지금까지 해온 거 좀 아깝지 않아? 뭐 물론 애 가지면 당장 일하기 힘든 거야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애 때문에 회사까지 정리한다니 좀 그렇긴 하네. 떨떠름한 표정을 하며 말하는 동서였지만 뭐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워낙 제 성격이 남들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는 편이 아니기도 하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제가 하고 싶은 거 먼저 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워낙 아이들을 좋아해서요. 결혼하고 곧장 아이 가지고 싶기도 했고요. 이왕 그럴 거면 회사 정리하고 임신 준비하는 게 더 마음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먼저 아이 낳아본 지인들 얘기 들어보면 임신하는 데는 마음이 편한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일이 수치나 환경에 민감한 일이어서요. 임신 준비까지 같이 하면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구나. 그래도 아깝긴 하네. 제 설명에 아주 납득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 동서였지만 어차피 이해를 하든 안 하든 그건 동서가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 제 할 일을 알아서 잘하면 그만인 거죠. 제가 제 일을 좋아하고 또 잘해오긴 했지만 확실히 직장을 다닐 때와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을 때의 마음가짐은 다르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는 학위 딴다고 공부하느라 밤샘하기 일쑤였습니다. 연구원 일하면서도 워낙 긴장할 일이 많았다 보니 태어나 처음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 있는 시간이 그렇게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질 수가 없더라고요. 일 좋아하시는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직장 관두고 집에서 있는 게 오히려 더 불안하고 견디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집에 있는 게 적성에 맞았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마음 편히 지내서 그런지 감사하게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저의 첫 아이인 수아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물론이거니와 양쪽 집안 모두 제 임신을 축하해 주었어요. 현서야 축하한다. 우리 딸이 정말로 엄마가 되는구나. 아이고 그 조망만 했던 게 언제 커서 엄마가 된다고. 고맙다 현서야. 네 덕에 내가 할머니가 다 되어보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참지 말고 언제든지 말해. 내가 뭐든지 다 구해다 줄 테니까. 기쁨과 애틋한 마음으로 눈물을 훔치시는 친정어머니나 첫 손자를 품에 안을 생각에 한껏 들뜬 시어머니나 제 아이를 얼른 만나보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기쁜 소식을 가지고도 동서 앞에서만큼은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저보다 4살이나 많은 손윗동서인 형님은 아직까지 슬아에 아이가 없으셨습니다. 축하해 동서. 우리는 아직 아이는 천천히 갖자는 입장이라 출산으로서는 동서가 선배가 됐네.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형님이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눈치가 없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일전에 시어머니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적도 있었으니까요. 첫째네 말이야. 내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별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아이가 쉽게 들어서지 않는 모양이야. 네 아주머니도 그러고 큰애도 그러고 이제 나이가 적지 않아서 걱정이야. 마음 같아서는 둘이 난임 클리닉이라도 한번 가보라고 해보고 싶은데 말 잘못 꺼냈다가 혹시나 기분 나빠할까 싶어서 말도 못 꺼내겠지 뭐니. 그리 말씀하시는 시어머니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형님 부부는 벌써 결혼하신 지 5년차가 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한 제 앞에서 당신 부부는 천천히 아이를 가질 생각이라던 형님 말씀은 거짓말인 거였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아주버님 쪽에서도 일찍부터 아이를 원하고 계셨다고 하니까요. 보통 그 정도 기간까지 자연 임신이 되지 않으면 난임이라고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어요. 형님 내외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저희가 알기로는 그 두 분이 임신을 위해 따로 병원을 찾거나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형님 내외가 그런 상황이니 제가 먼저 임신을 했다고 해서 마냥 철없이 기뻐만 하기도 그렇더라고요. 더군다나 그즈음 형님의 심기가 좋지 않을 만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형님께서 다니시던 회사가 갑자기 도산하는 바람에 예기치 못하게 직장을 잃게 되신 거예요. 형님 입장에서는 아이 문제도 그렇고 직장 문제도 그렇고 일이 잘 안 풀릴 시기였다 보니 집안에 경사인 첫 손자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본인한테는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기는데 자기보다 늦게 결혼한 손 아래 동서가 먼저 임신까지 해버렸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딱히 형님이 그런 제 상황을 진투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다기보단 이제 한 가족이 된 사람으로서 그 정도의 배려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형님의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임신한 게 양가에 축하받을 만한 일이었다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저희 친정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첫 손자를 보는 입장이다 보니 기대도 크셨을 겁니다. 저희 신혼집 오실 때마다 절대 빈손으로 오지 않으시고 제 입맛에 맞는 음식이며 태어날 아이 물품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오시는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 때문에 벌써 아기 방이 포화 상태였습니다. 배가 불러가며 몸도 마음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어졌지만 그만큼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양가 부모님 덕분에 임신 기간을 무사히 잘 보낼 수 있었어요. 제가 아예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둘러앉아 태교를 하고 있다 보니 혼자 있는 저 심심할까봐 싶어서 한번 오실 때마다 시어머니의 방문 시간도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도 며느리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하시고 신명나게 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참 시집 잘 왔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저희 친정엄마도 손맛이 좋으신 편이지만 시어머니께서 워낙 음식을 잘 하시거든요. 아이 가지고 입덧할 때도 시어머니 음식은 한 번도 물린 적이 없어요. 임신해서 입덧하는 며느리가 당신 음식만큼은 가리지 않고 복스럽게 잘 먹는 걸 보면서 시어머니도 기분이 좋아지셨는지 덕분에 임신기간 내내 시어머니께 포동포동 잘 얻어먹었죠. 그렇게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자연히 집안 얘기를 할 일도 많아지게 되었어요. 당시 시어머니의 가장 큰 걱정이 큰아들내였으니 형님 집안의 오모조모가 화제로 자주 떠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애는 아무래도 재취업을 준비하는 모양이더라. 아, 그러세요? 요새 바쁘신지 연락도 잘 안 되고 하시길래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했는데 구직 준비하신다고 바쁘신 거였구나. 근데 난 솔직히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이부터 먼저 가졌으면 싶기도 해. 지금부터 구직 준비해서 또 취업하고 하면 그것도 시간이 만만치 않게 될 텐데. 사실 너희 큰형님네는 지금도 아이 가지기에 이른 편은 아니잖니. 저러다가 나중 되면 아이 생기는 거 더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유, 요새 젊은 애들 시어머니가 이런 말 하면 얼마나 듣기 싫겠어. 아유, 그거 알면서도 걱정스러워서 자꾸 이런 별 생각만 다 들고. 그렇다고 어머님이 형님께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아니시잖아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어머님. 그러니까 내 속이 더 답답하지. 속으로는 이런 오만 가지 생각 다 하면서도 큰애 앞에서는 왠지 너보다도 입대기가 쉽지가 않어. 시어머니께서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형님 성격이 아무래도 예민하시고 날카로운 부분이 있다 보니 다소 둔하고 둥글둥글한 저한테보다는 그러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님은 첫인상부터도 조금 새침해 보이셨거든요. 낯도 좀 가리시는 것 같았고 먼저 말씀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저한테 말 놓기까지도 시간이 제법 걸렸었거든요. 그래도 아직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사람마다 새로 만난 사람과 친해지는 속도는 다 다른 법이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보다 보면 지금보다는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직장 문제며 아이 문제며 형님께서도 본인이 당면한 과제 해결하는 데만 해도 정신없이 바쁘셨을 테니 저까지 관심이 돌아오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물론 제 남편은 그래도 저보다는 형님을 보아온 시간이 길어서 그런지 조금 서운한 생각이 드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시동생한테 첫 아이가 생겼는데 형수님이 너무 냉랭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
왜? 형님한테 축하한다는 인사도 벌써 받아놓은 걸 뭐. 그거야. 우리 식구들 다 있는 자리에서 너 임신했다는 얘기 나왔는데 축하한다는 얘기 안 해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근데 그러고 나서 따로 당신한테 연락도 없고 뭐 출산 선물 하나 보내준 것도 없고 솔직히 난 좀 서운하다. 그러지 마. 아직 우리 애 태어난 것도 아니고 형님도 요즘 일자리 다시 알아보신다고 바쁘시대. 요새같이 취업하기 어려운 세상에 얼마나 정신이 없으시겠어. 그러니까 혜녀, 당신 형님 앞에서는 서운하다느니 뭐니 그런 티 절대로 내지 마. 알았지? 진짜 당신 남편을 뭘로 보고 내가 설마 그 정도로 눈치가 없을까봐? 괜히 내가 행동 이상하게 했다 중간에 껴서 고생하는 건 내 마누라일 텐데 그런 분란 안 만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남편에게 당부를 받아놓고 남편이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또 남편처럼 생각할 수도 있나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 양가에서 워낙 축하를 이미 많이 받았고 선물도 많이 받아놔서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제야 형님께 따로 임신을 축하한다는 연락을 받거나 한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도 이런 쪽으로는 참 무딘가 봐요. 그래도 시댁 식구들로부터 형님께서 직장 문제 때문에 고생하신다는 얘기 들었을 때는 많이 힘드실 것 같아 일부러 연락도 해보고 드시고 기운 내시라고 한우 세트도 보내드리고 했었거든요. 아마 남편이 서운하다고 한 것도 제가 그렇게 보내드린 게 있는데 도로 돌아오는 게 없으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기는 했는데 남편 얘기 듣고 보니 이게 서운할 만한 일이 맞나 싶기는 하더라고요. 어찌되었든 미리 줬으면 내 손에서 떠난 거고 앞으로 보고 살아야 할 나날이 한참인데 이런 거 가지고 기분 상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것도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양가에 지대한 관심을 받으며 드디어 저희 딸 수아가 태어났어요. 아빠와 엄마를 딱 반반씩 닮은 딸아이 얼굴에서 저희 부부 모습을 찾아가며 기뻐하시는 양가 부모님을 보니 그 흐뭇한 광경을 바라보는 제 마음도 뿌듯했습니다. 아이가 딸이든 아들이든 기쁜 마음이었겠지만 그래도 친정엄마와 친구 같은 사이로 오순도순 지내면서 저 역시 그런 엄마가 되고 싶었기에 아이 성별이 딸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더 기뻤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기쁜 마음과는 별개로 아이 키운다는 것은 정말 부모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양쪽 집안 어른들 도움을 번갈아 받아가며 아이를 키움에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직장 정리하고 아이에게만 온 정신을 다 쏟아붓는데도 이런데 내가 직장 다니면서 아이 낳고 키우는 게 가능했을까 생각하니 그만 정신이 아찔해지더라고요. 와, 세상의 모든 워킹맘 여러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한꺼번에 두 가지라는 멀티태스킹이 제대로 안 되는 제 입장에서는 그분들만한 능력자가 또 없을 거예요. 결혼하면서 미리 직장 정리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이가 조금 자라서 학교에 들어가거나 해서 여유가 생기면 또 몰라도 그 전까지는 직장에 복귀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미리 깔끔하게 정리해둔 게 잘했다 싶기도 했고요. 아이 태어나고 나서 첫 시조카를 만나러 아주버님과 형님도 저희 집을 찾아주셨습니다. 아이고 그놈 벌써 코가 오똑한 걸 보니 커서 사내 녀석들 어지간히 울리겠어. 아주버님께서는 처음 만나는 저희 수아가 그리도 예쁜지 눈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남편에게 듣기로는 아주버님도 여간 아이들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첫 조카는 얼마나 예쁘셨겠어요. 눈을 반짝이며 저희 수아를 어르고 달래는 아주버님께서는 아주 즐거워 보이셨습니다. 그 뒤로 한 발짝 떨어져 저희 수아를 내려다보는 형님 얼굴이 조금 어두워 보인다고 생각한 건 아마 저만의 착각은 아닐 겁니다. 그때까지도 형님은 아직 재취업에 성공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여러모로 형님 속이 시끄러울 거라고 생각하니 괜히 형님께 더 마음이 갔습니다. 아이는 남자들끼리 보라고 맡겨두고 형님과 여자들끼리 둘이서 주방 한켠에서 차를 마시며 그간 있었던 일을 두런두런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는 다시 일 나가고 싶단 생각 안 들어? 이제 수아도 낳았겠다. 집에만 있는 거 슬슬 갑갑하지 않아? 그러게요. 솔직히 저도 직장 그만둘 때는 집에 있는 게 적성에 맞지 않으면 어쩌나 좀 걱정스럽긴 했는데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고는 수아 생기고 낳는다고 정신도 없었고요.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없기도 해요. 그래도 동서도 공부 꽤나 했다면서 지금까지 한 거 아깝지 않아? 은근히 날이 서 있는 것 같은 형님 말투에 저까지 괜히 긴장이 되었습니다.
형님 앞에서는 말을 조심해서 골라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같은 말을 해도 처한 상황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모로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을 형님 심기에 거스르지 않으려고 제 딴에는 말을 골라서 대답했습니다. 공부한 게 아깝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제가 선택해서 수아를 낳은 건데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어요? 당분간은 제 욕심은 조금 접어두려고요. 그래도 그렇지. 나도 공부 더해서 학위만 땄어도 지금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을 텐데. 자기도 모르게 속마음을 뱉어놓고는 형님 표정이 아차 싶었습니다. 평소에 자존심이 강한 분이셨으니 이런 식으로 저한테 푸념하실 생각은 없으셨을 텐데 정말 힘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 같았어요. 본인도 당황하셨는지 어색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왕 이렇게 쉬는 시간 갖게 된 거 나도 이 김에 아이 가져볼까 싶기도 하고 오늘 와서 동서 사는 거 보니 집에 아기 냄새 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기도 하네. 솔직히 본인에게 선택권이 있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았어요. 구직 일은 마음대로 풀리지 않고 자꾸 공백기가 길어지니 시간을 버리는 것 같은 기분에 그런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시부모님도 그렇고 아주머님도 그렇고 아이를 원하고 계시니 집안에 또다시 아이가 찾아오면 그건 역시 경사일터였습니다. 그리 말씀하시는 형님께 저도 진심으로 말했어요. 물론 그것도 참 기쁜 일이죠. 아주버님이랑 형님 닮은 아이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영 시원치 않은 형님 표정에 내가 말한 게 정답이 아닌 건가 잠시 혼란스럽기는 했지만 그러고 수아가 뺑 우는 소리에 제가 급히 일어나면서 대화는 흐지부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아를 보러 오신 시어머니께 이런 말을 듣게 되었어요. 큰애네 말이다. 아무래도 난임 클리닉 다니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 형님이 그러세요? 에휴, 걔가 어디 그런 말 할 애야? 저번에 현재만 우리 집에 와서 저녁 먹을 때 내가 슬쩍 떠보니 그러더라고. 자기네들도 본격적으로 아이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저번에 형님이 아이 가져볼까 하던 이야기가 빈말은 아니었나 보다 싶었습니다. 말씀은 부정적으로 하시면서도 형님도 아예 아이 생각이 없는 건 아니다 싶었죠. 아무래도 자기들도 직접 수아 보고 그러니까 드는 생각이 있겠지. 아휴, 이왕 병원까지 다니기 시작한 거 얼른 아이가 들어서 주면 좋을 텐데. 결국 구직은 포기하시고 임신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으셨나 보다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형님이 조금은 마음의 짐을 덜고 행복해지셨으면 했어요. 그래서 저도 부디 두 분께 예쁜 아기 천사가 찾아와 주길 바라며 말했습니다. 두 분 모두 건강하시고 아직 그렇게 늦은 나이도 아니잖아요. 금방 좋은 소식 들릴 테니까 기다려봐요, 어머님. 그전까지는 구직 준비하신다고 얼굴 뵙기가 힘들었던 형님이 본격적으로 임신을 준비하시면서 저희 집에도 자주 찾아오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좀처럼 저희 딸 수아와 친해지지 못하시는 형님이셨어요. 난 동서가 그러고 있는 거 보면 앞으로 애가 생겨도 어떻게 키워야 하나 싶어서 눈앞이 깜깜해. 왜요? 형님도 잘하실 텐데요, 뭐. 아니, 솔직히 여자로 태어난다고 다 육아에 소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것도 내 몸 고생인데 키우는 것까지 고생할 생각하면 앞이 까마득해. 그렇다고 생기는 게 쉽기를 하나. 아무래도 난임 치료를 받기 시작하시면서 생각이 복잡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 즈음에는 시험관 시술까지 병행하고 있다고 하셨으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을 거예요.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시험관 시술로 임신한 주변 지인들 말을 들어보니 그것도 여간 신경 쓸 게 많은 게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거기다 호르몬 주사까지 맞아야 하니 몸에도 부담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심신이 지쳤을 형님을 생각하니 저희 집 오셨을 때만이라도 좀 편히 계셨으면 했어요. 그래서 굳이 우리 수아 한번 안아보시라는 말씀도 불편하실까봐 하지 않았어요. 그치만 딱히 제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수아에게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이시는 형님이셨습니다. 수아를 안고 어르는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본인 할 말만 한껏 쏟아내는 형님이셨습니다. 이왕 결혼을 했는데 아이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시작하긴 했지만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쳐다보고 있자면 내가 진짜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다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 사람은 딱히 하는 일도 없이 여전히 자기 직장 다니고 사람들 만나면서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해. 그때 회사만 그런 식으로 엎어지지 않았어도 이러고 지내진 않았을 텐데.
한마디로 형님은 저희 집에 하소연하러 오시는 거였어요. 아무리 아주버님과 부부 사이라곤 하더라도 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을 거고 그렇다고 시부모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형님 입장에서도 푸실 곳은 있어야 하니 그저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형님네 아이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형님의 하소연 또한 점점 더 심해지게 되었죠. 아니 친하지도 않은 당신한테 와서 매번 듣기 좋지도 않은 소리 늘어놓고 가는 건 또 뭐야. 그렇다고 우리 수아를 살갑게 한번 안아주기라나. 가뜩이나 혼자서 애 본다고 정신없는 사람 옆에서 정신사납게. 아이 그러지 말라니까. 오죽이나 속이 답답하셨으면 여기까지 와서 그러시겠어. 그러니까 그걸 왜 자기 친구들도 아니고 여기 와서 푸냐고. 당신이 무슨 감정 쓰레기통도 아니고. 저보다는 이런 문제에 예민한 남편이었기에 제 형수를 바라보는 남편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이 가진다고 고생을 하면서도 저한테는 정작 집에서 수아 키우는 거 너무 답답하지 않냐는 둥, 애 키운다고 허송세월하는 거 아니냐는 둥 그런 식으로 말을 하긴 했으니 남편의 불만도 아주 이해 못할 건 아니었어요. 남편 딴에는 하나 있는 시조카를 예뻐해주기는커녕 저희 집에 와서도 예의상 아이에게 인사하는 것 말고는 별 관심을 주지 않고 자기 얘기하기만 바쁜 형수가 영 못마땅한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또 시어머니대로 불안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현재네 사이가 요즘 영 안 좋은 모양이야. 요새 자주 싸우는 것 같더라고. 왜요? 아이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 아이는 잘 안 들어서고 그러니 큰애도 스트레스 받는 것 같고 또 재취업하는 문제 가지고도 싸우는 모양이더라고. 아이 생길 때까지는 일자리 따로 안 알아보시는 것 같던데 다시 구직하신대요? 아유 나도 모르겠다. 진짜 속 시끄러워 죽겠어. 너랑 준재는 이렇게 별탈 없이 잘 살아주고 있는데 첫째는 왜 이렇게 잡음이 많은지 모르겠다. 자식이라고는 딱 둘 있는데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님 입을 통해 그 말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어요. 늘 찌푸리고 있던 표정과 달리 그날은 만면에 의기양양한 기세를 숨기지 않는 형님이셨어요. 나 조만간 회사 다시 나갈 수 있게 될 것 같아. 그러세요 형님? 재취업 하시는 거예요? 나 전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사수가 이직한 회사에서 같이 일하게 될 것 같아. 그때 그 사수가 나를 워낙 좋게 봤거든. 그래도 내가 회사를 헛다니진 않은 거지. 일도 꽤 잘했다고 내가. 그래, 내가 이렇게 애 낳는다고 집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 이거야. 사람이 배운 게 있으면 써먹어야지. 능력이 있는데 집안에만 있는 게 말이 돼? 집안에서 아이 키우느란 여념이 없는 제 앞에서 할 얘기로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하긴 했지만 워낙 감정이 격앙된 형님을 보니 지금 꺼낼 말은 아니다 싶었습니다. 임신 문제든 직장 문제든 그동안 워낙 안 풀리셨던 형님이셨기에 이렇게나마 한쪽으로라도 일이 잘 해결되었다는 건 축하에 마땅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도 한참을 제 앞에서 미주알 고주알 곧 다니게 될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그 사수가 자기를 불러들일 때 얼마나 읍소를 했는지를 신이 나서 떠들어대는 형님이었어요. 아이까지 안아들고 그 길고 긴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기가 빨려 몸에 기운이 쭉 빠졌지만 그래도 저리 좋아하시니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형님 입에서 다니게 될 회사 이름을 듣게 되었을 땐 잠깐 흠칫하긴 했습니다. 제법 좋은 중견 기업인 건 맞았습니다. 축하드려요 형님. 사수분이 형님을 제대로 봐주셨나 보네요. 새 직장에서도 적응 잘하셔서 잘 지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내가 사회생활은 또 나쁘지 않게 한다고. 그나저나 동서도 얼른 수아 어린이집 보내고 다시 일 구해야 할 텐데 요새 재취업이 쉽지가 않아서 걱정이네. 걱정한다는 말치고는 으쓱한 표정으로 웃음을 지우지 못하시는 형님이셨으나 그게 형님 딴에는 제 걱정한다고 해주시는 말씀이겠지 하며 넘겼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는 집에서 애나 보는데 나는 능력 있어서 다시 일하러 나간다는 저에 대한 우월감이었을 텐데 저도 참 눈치가 없고 둔하다 싶네요. 평소에 형님의 아이 문제도 그렇고 학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가진 것들을 시기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워낙 처한 상황이 힘들면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던 것도 꼬아서 생각하기 쉬우니 제가 그런 형님을 좀 더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소연을 상대로 굳이 저를 꼭 집어 선택한 것 역시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짐작은 했어요.
하지만 어찌되었든 형님이 잘 되기를 바랬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아이는 생기지 않았더라도 직장 문제라도 해결이 되었으니 형님의 뾰족한 성미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기도 했고요. 확실히 직장 다시 다니기 시작하면서 형님 얼굴이 좋아지시기는 했어요. 그렇게 사회생활 다시 하기를 소원하시던 분이었으니 다시 새롭게 직장 생활하시며 삶의 활력을 되찾으신 게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제게 삐딱하게 말씀하시는 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어요. 동서, 내가 예전부터 누누이 말했지만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하고 살아야 하는 거야. 배운 게 있으면 당연히 사회에 나가서 써먹을 줄 알아야 자기 가치를 잃지 않는 거라고. 동서도 직장생활 해보고 놀기도 해봤으니 알겠지만 사람이 자꾸 집에만 있으면 발전이 없다. 주변에 경쟁할 사람도 없으니까 자꾸 늘어지고 게을러지고 그렇다고. 이래서 사람이 사회생활을 해야 돼. 의기양양하게 말씀하시는 형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런 형님 하시는 말 듣기가 불편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전업주부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전업주부 여러분들 집에서 정말 노시나요? 애초에 전업주부를 노는 사람으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집에서 논다는 소리에 걸맞게 행동해 본 건 결혼 직후에 저희 수학 갖기 전까지 몇 달이 전부예요. 그건 제 평생에 제대로 가져본 첫 휴가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태교하고 출산하고 아이 키운다고 제 딴에도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집에 있는다고 편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전업주부로서 아이 키워보지 않으신 분들의 착각이고 오만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밖에 나가 사회생활하며 사회가 돌아가는데 일조하는 것 또한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식 낳아 기르는 건 역시 그에 못지않게 존경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집에서 논다뇨.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예전부터 형님이 직장생활 하지 않고 집에 머무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긴 했지만 다시 회사 나가시기 시작한 이후로는 그게 더 심해지신 것 같았어요. 특히나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한 본인과 집에서 딸 키우며 전업주부로 살고 있는 저를 대놓고 비교하시는 것 같았어요. 물론 그 비교 우위에 서 있는 사람은 당연히 형님 스스로라고 생각하셨겠죠. 그러니 저렇게 신뢰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분 나빠하는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보다도 남편이 그런 형님 태도를 더 분해했으니까요. 자기도 얼마 전까지 집에 있던 사람이 취직한 지 얼마나 됐다고. 세상 사회생활은 자기 혼자 다 아는 척이야. 내 마누라가 내 자식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은데 그걸 우습게 여겨? 자기는 뭐 얼마나 대단한 일 한다고. 아, 됐어. 형님 저러시는 거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 뭐. 왜 매번 당신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줘야 하는데. 자기 사정 안 좋아할 때는 안 좋다고 이해받아야 하고 지금 막말하는 것도 또 넘어가줘야 돼? 저건 자기 상황 안 좋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냥 성격이 꼬인 거라고. 당신이 이렇게 일일이 받아줄 필요 없다고 그러네. 알았어. 알았다니까. 두고 봐. 내가 조만간 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콧대 한번 제대로 꺾어줄 테니까. 저보다 더 제 편을 들어주며 열을 올리는 남편을 보니 그래도 제가 전업주부로 살면서 아이 키우는 노고를 남편만은 알아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좀 풀리더라고요. 그래요. 다른 사람 생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건 저희 남편과 우리 소아이고 그 둘이 제 편인데 다른 게 더 뭐가 필요하겠나 싶었어요. 명절을 맞이하여 오랜만에 시댁 식구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저야 시댁의 왕래가 잦은 편이었지만 애초에 형님은 저만큼 시댁과 살갑게 지내던 편도 아니었기에 형님을 시댁에서 보는 일이 잦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나마도 형님이 재취업하시면서 더더욱 시댁에 오시는 일이 줄었기에 이렇게 다 같이 얼굴 보는 것은 실로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저희 시댁에서 명절이라고 뭘 크게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식구들 모였으니 밥은 먹어야 했기에 시어머니가 미리 준비해 주신 음식들 제외하고 바로바로 만들어야 하는 나물류 정도는 다 같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다들 한데 둘러앉아 주방에서 나물을 다듬고 있는데 맞은편에 앉아있던 형님 얼굴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런 것 좀 빼주면 안 되나? 직장인은 쉬는 날도 잘 없는데. 시어머니가 잠깐 자리 비우신 틈에 형님이 하시는 말에 옆에서 같이 나물을 다듬던 저희 남편은 물론 아주버님까지 표정이 구겨졌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중 직장 다니지 않는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거든요. 잠깐 자리 비우신 시어머니 역시 전업주부이시기는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랑 저 둘이서 음식 준비 알아서 하면 안 되냐 그 소리였겠죠. 다 같이 먹는 건데 평소에 직장 다니는 사람이든 집안일하는 사람이든 그런 구별을 뭐하러 해.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날카롭게 대꾸하시는 아주버님을 보니 여전히 부부 사이가 냉랭한 것 같다는 시어머님 말씀이 틀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재취업하는 문제도 갑작스럽게 임신 준비 그만두고 일방적으로 형님이 우겨서 나가게 됐다고 하더니 그 이후로 더 사이가 틀어지신 것 같았어요. 아주버님에게 무안을 당하신 형님 얼굴이 수치심에 금세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니, 내가 뭐 틀린 소리 했어? 이런 건 보통 집안일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맞지. 평소에 집에서야 크게 하는 일도 없는데 당연히 이런 거라도 해야지. 당신도 며느리고 이 집 식구야.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내가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여자들이랑 같아? 나는 밖에 나가서 일하잖아. 좀 쓸데없는 말 좀 하지 말고. 당신은 꼭 할 말 없으면 쓸데없다 어쩐다 하면서 사람 입을 막으려 들더라? 왜? 당신도 나 집에 들어앉아 있을 때는 집에서 손도 까딱 안 하려고 들었으면서. 이래서 사람이 집에 눌러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집에서 노니까 사람을 만만하게 생각하잖아. 하기야, 내가 봐도 집에서 노는 여자들은 너무 하찮게 보이긴 하더라. 갑자기 불똥이 저한테 튀었습니다. 가정주부인 제가 맞은편에 떡하니 앉아있는데 집에서 노는 여자들이 하찮다뇨. 세상에 이런 신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은 형님이 저한테 대하는 태도가 이해가 가시나요? 아무리 둔한 저라고 하지만 이쯤 당하고 보니 저도 형님이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 저한테 이렇게까지 막 하시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점잖게 한마디 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 남편이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진짜 기가 막혀서. 조롱에는 조롱으로 대응하는 걸까요? 저를 무시하는 형님 태도를 도로 비웃는 남편이었습니다. 시작은 자기가 먼저 해놓고도 남들한테 조금이라도 무시당하는 낌새가 있으면 도무지 견디지 못하는 형님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형님이 제 남편에게 앙칼진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도련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도련님 지금 저 무시해요? 형수님, 말은 똑바로 합시다. 무시는 누가 먼저 했습니까? 내가 그동안 하도 이 사람이 그냥 넘어가 주자고 해서 참고 또 참았는데 계속 두고 보자니 형수님 하시는 말씀이 정말 가관도 아니네요. 뭐라고요? 형수님, 도대체 우리 집 일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애초에 우리 수아 엄마가 집에서 논다는 소리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정말로 이 사람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논다고 해도 그게 형수님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니 도련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나는 동서가 저만큼 배우고도 집에서 허송세월하고 있는 게 하도 안타까워서 하는 말인데. 내 마누라가 집에서 허송세월하고 있다고 누가 그래요? 형수님이 뭐라고 이 사람 인생을 함부로 평가합니까?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형수님이 무슨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이 사람을 무시합니까? 그렇게 형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그 알량한 그 일자리 이 사람 입김 한 방이면 그대로 나갔더라질 판이에요. 여보. 그 순간 당황한 제가 황급히 남편을 말리려 들자 형님이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애나 보는 주제에 내 직장에 인기임을 부니마니 도련님이 뭔데 그딴 소리를 해요? 모르셨어요? 형수님 지금 취직해서 다니는 그 회사 회장이 제 장인어른이십니다. 남편의 충격적인 한마디에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굳어버렸습니다. 결국 남편 입에서 튀어나온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만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네, 형님이 재취업에 성공하고 저희 집에 올 때마다 그렇게 자랑질을 해대던 그 회사는 저희 친정아버지 소유가 맞았습니다. 행여나 제가 형님 다니는 회사 회장 딸이라는 것까지 알면 형님 그 고고한 자존심에 어지간히 상처를 입힐까 싶어 지금껏 말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저 정도로 저를 찔러대는 형님이니 남편도 더는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겠죠. 남편 말을 부정하지 않고 잠자코 있는 저를 보고 형님이 당황해 남편과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사색이 된 형님에게 남편이 고소하다는 듯 쏘아붙였어요. 그 사수라는 사람한테 하도 우는 소리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자리 난 거 겨우 소개받아서 다니게 된 거라면서요. 우리한테는 무슨 대단한 자리에 스카우트라도 받은 것처럼 굴더니 이 사람 앞에서 그렇게 잘난 척이 하고 싶으셨어요? 자존심을 제대로 다친 형님이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얼굴만 시뻘개져서 부들부들 떨며 그 수모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그 말을 듣고 계시던 아주버님 역시 처음엔 당황하시더니 그런 제 아내가 한심스러운지 지긋지긋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당신, 재수 씨한테 그렇게 말 조심하라고 해도 들어먹질 않더니 결국 이런 망신까지 당해야겠어? 사람이 베베 꼬인 것도 정도 것이지. 꼭 그렇게 주변 사람 눌러 찍어야 속이 시원하냐고. 그렇게 형님 꼴도 보기 싫다는 듯 벌떡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는 아주버님이셨어요. 그 옆에 제 앞에서 창피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홀로 앉아있는 형님이 그렇게 작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 자존심을 있는 대로 뭉개면서 이런 식으로 사실을 밝히고 싶진 않았으나 그럼에도 형님이 저한테 먼저 잘못한 건 맞으니까요. 그리고 준한 제 기준에서 보더라도 그동안 제가 많이 참아준 건 맞았습니다. 물론 남편이 이런 식으로 망신을 준 게 조금 잔인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 사람도 결국은 제 편 들어주겠다고 한 일이니까요. 형님, 그간 제가 형님 그렇게 하소연하실 때 군말 없이 다 받아들인 건 그만큼 형님이 진심으로 잘 되길 바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 딴에는 그렇게 마음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제 자존심 깎아서 형님 체면 채우려 드시는 걸 보니 제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는 저도 더는 형님 하소연 받아주고 싶은 생각 없어요. 이제부터는 그런 맛을 하실 거면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제가 그렇게 그동안 쌓아뒀던 제 할 말 다 끝마칠 때까지 대꾸도 못하는 형님이셨습니다. 아이 문제도 그렇고 형님이 제게 열등감을 가지고 계시다는 건 알았지만 사람이 받아주는 것도 정도가 있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만하면 저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 후로는 형님이 저를 찾거나 저를 깎아내리며 자랑질 하시는 일은 더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형님도 어지간히 창피하셨겠죠. 그리고 이건 역시 당연한 일이겠지만 단기 계약직으로 제 친정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던 형님의 계약이 연장되는 일은 결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 사수라는 분이 예정에 무리해서 형님을 꽂아준 자리였고 그 회사 회장 사위가 그리 형수를 고깝지 않게 바라보는데 그 입김 역시 어느 정도는 작용을 했겠죠. 평소 같았으면 남편을 타박했겠지만 그때만큼은 저도 군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경 쓴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형님께서 조금만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셨더라면 이런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았겠죠. 하지만 뭐 인간관계라는 게 한쪽만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저 본래부터 어그러질 일이었나 보다 생각하기로 했어요. 근로계약이 끝나던 날 저한테까지 와서 하소연을 하신 형님이셨습니다. 동서, 그동안 나한테 서운한 거 많았을 거라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아버님께 내 얘기 좀 잘해줄 수 없을까? 나 여기 아니면 이제 나가서 일할 데도 없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동서는 회장 딸이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제 앞에서 그리 자존심을 세우던 사람이 저런 말까지 하는 걸 보면 저 일자리가 절박하긴 한가 보다 싶었습니다. 와중에 도저히 맨정신으로 저한테 굽히지는 못하겠는지 형님 입에서 술 냄새가 풀풀 풍겼습니다. 형님, 저는 맹세코 저희 아버지 회사 일에 한 번도 입대 본 적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생각 없고요. 형님은 직장 잃고 전업주부 되는 게 무슨 세상이라도 무너진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애초에 그 자리도 형님 자리 아니었잖아요. 앞으로 이런 문제로 저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자존심까지 내려놓았는데도 예전처럼 내내하며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 제 모습에 낙심했는지 형님이 터덜터덜 돌아섰습니다. 이왕이면 좋게 지냈으면 더할 나위 없겠으나 관계에도 분기점이라는 게 있는 법이니까요. 저 역시 그런 형님께 더는 마음을 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의 여성입니다. 잘 살려고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되는데 결혼 생활인데 거기에 시댁에 껴들면 정말 답도 없는 것 같아요. 제 하소연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연상 연하 커플이었고 제가 4살 위에예요. 사실 나이차가 나는 것 때문에 엄마가 꽤 반대하셨고요. 저도 처음에는 망설이게 되었어요. 너 그럼 안 돼. 4살이나 차이 나는 어린 남자 만나서 결혼? 또래를 만나고 오빠를 만나도 속 썩을 일이 많은데 무슨 새파랗게 어린애를 만나. 나중에 너 애 낳고 나이 들고 그래서 딴 생각하면 어쩌려고? 에이 참,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해? 그런 식으로 얘기를 이어가면 끝도 없어. 무슨 일을 칠 사람이면 나이나 이런 게 뭐가 중요해?
그런 거 상관없이 다 사고 치겠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저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쓰였는데요. 그건 다 바로 저의 시어머니 되실 분 때문이었어요. 초반에 저도 약간의 눈치를 봤지만 인사드리러 갔을 때에도 되게 까다롭게 구셨거든요. 우리 엄마가 걱정한 거랑 전혀 상관없이 이분은 이분대로 저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몇이라고? 아이고, 우리 상훈이랑 4살이나 차이가 나? 세상에, 우리 상미랑 동갑이야? 이게 뭔 일이래 진짜. 내 참. 우리 아들내미가 각시감이라고 데려왔으니 내가 더 할 말이 없긴 하다만 그래도 좀 찜찜하네. 이러면서 대놓고 싫다는 기색을 표하셨거든요. 게다가 둘째 신우는 미국에 가 있어서 볼 일은 없었지만 저랑 동갑인 그 큰 신우가 되게 저한테 까다롭게 굴었어요. 근데 나랑 동갑이면 진짜 결혼 꽤 늦은 편인데 나는 벌써 애가 둘인데 그쪽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이런 거 실례인 건 알긴 하지만 나는 내 동생 누나 입장에서 말하는 거니까 이런 건 그쪽이 이해해줘야지. 이러면서 저한테 그쪽 이쪽 이런 식으로 불러가면서 말을 잇더라고요. 그중 아무도 예비 올케라고 불러야 한다는 걸 안 알려줘서 좀 기가 막혔어요. 아무튼 그렇게 되어 상견례까지 흘러가긴 했지만 당시에 우리 가족을 엄청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당시 어머니는 건물을 갖고 있었는데 본인은 다른 데 나가 사시고 거기엔 큰 신우가 살고 있어요. 그 아랫집을 우리한테 신혼집으로 주신다는 것이었는데요. 상견례 자리에서 얼마나 본인의 성공 스토리를 말하시던지 엄마가 중간에 잠깐 일어나도 얘기가 안 끝날 정도였어요. 내가 남편 일찍 보내고 얘네들 3남매 키우느라고 안 해본 게 없거든요. 과일 팔러 시장 나가지 온갖 서름 다 겪어가면서 애들 등에 업고 울고불고 진짜 보통 고생한 게 아니에요. 그래놓고 쉬는 날이 내가 어딨어? 틈만 나면 땅 보러 꼬마 건물이나 빌라 이런 거 보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집이 있어야겠으니까. 집 없는 서름이 장난 아니었거든. 이러면서 본인이 조그만 집부터 시작해서 건물을 짓게 된 일대기를 상견례 때 저희 가족은 주구장창 들어야만 했고요. 그 자리에서 그 누구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와중에 예단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다 참견을 하시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비 신혼집 인테리어에 대해서도 엄청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아빠가 말을 막으면서 뭐라고 하실 정도로요. 네, 사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이제 얘네들끼리 살 문제니까 알아서 업자들 알아보고 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혜도 저번에 보니까 업체들 통화하면서 신경 많이 쓰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원체 이런 부분에 잘 안 나서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정신사납게 따져댔으면 그러시겠냐고요. 우리 부모님이 옆에 있는데도 그게 보이지도 않는 건지 자꾸 저한테 사소한 걸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집은 이제 싹 비워졌으니까 화장실 공사랑 이런 거 그리고 바닥 뜯고 할 것들은 내가 아는 사장님한테 맡기면 돼. 네가 알면 뭐 얼마나 알겠냐. 상훈이도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지 엄마 집에 살기만 해봐서 아는 게 없어. 내가 사장님한테 네 번호 줄 테니까 통화하면서 일일이 다 나한테 얘기해. 못 박는 거랑 에어컨 같은 것도 네 뜻대로 그냥 막 해버리면 안 된다. 어머니는 은연중에 자꾸 쐐기를 박아가며 우리 엄마 앞에서 들으란 듯이 힘줘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고로 집은 남자가 해가는 게 맞고 또 그 집을 제가 해줬잖아요. 게다가 그게 제 건물이기도 하니 할 말이 많을 수밖에 없죠. 나중에 얘네들 살게 해주다가 다른 데 이사라도 가면 저는 거기 또 고스란히 뒀다가 입주자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신경 쓸 게 많을 수밖에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우리 부모님보다 우위를 선점하려는 게 느껴져서 안 그래도 전 어머니가 불편했는데 이날 더 싫어지더라고요. 게다가 이날 돌아와서는 어머니로부터 따로 전화가 걸려왔지 뭐예요. 이때 짜증이 확 났어요. 있잖아. 그럼 그 공사하는 건 네가 알아본 그 업체로 하는 게 더 낫겠다. 너랑 일하는 그 김 사장은 은근히 바가지라니까. 네가 알아본 가격이 더 싸니까 그렇게 하고 그 뭐지? 하는 김에 말이야. 저기 윗집 사는 네 신혼에도 공사할 거 있다니까. 같이 하는 거 어떠냐? 네? 큰형님네 집이요? 거기는 뭘 공사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저 지금 당장 저희 집도 그날 가보니까 손볼 데가 많아서 그쪽까지는 신경을 못 써요. 게다가 집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제가 연락처를 드릴 테니 그건 큰형님이 알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 말에 짜증을 확 내시면서 저한테 다 밀어붙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 못지않게 네 큰형님도 애 키우고 사느라 바빠. 이제 한 건물 살게 될 거고 서로 좋고 좋으라고 하는 일인데 네가 하는 김에 좀 같이 알아봐 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으냐? 아니, 니네 층 하면서 위에 층 봐달라는 거 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될 거 아니야. 이때 너무 한숨이 팍팍 나와서 저는 끝내 못하겠다고 막 우길 수도 없고 결국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말을 하더니 누나랑 어찌어찌 얘기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누나한테 말하고 당신이 알려준 사장님 연락처 드렸어. 누나도 얘기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하네. 너무 마음 쓰지 마. 남편이 이렇게 그냥 얘기를 끝내준 덕분에 더 얘기할 건 없었고 저는 그렇게 얘기가 끝난 줄만 알았더랬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후로 큰 신우와도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는데 그건 진짜 지금 쓰면서도 또 짜증이 나려고 하네요. 문제는 신혼집 공사 때문인데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제가 소개한 사장님이고 신혼집으로 이제 새로 살림 차려서 들어오려는 집이 더 공사가 급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큰 신우가 한 짓은 진짜 너무 얌체 같고 영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때 인테리어 사장님 전화를 받고 얼마나 짜증이 나던지요. 저기 그 위층이 301호 맞죠? 거기가 자기네 애들 챙기느라 자리 비워야 한다고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 주에 미리 스케줄을 잡은 거예요. 그때 전화 듣기론 가족이라고 하던데요. 동생네 부부라고. 아무튼 얘기된 거 맞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랑 먼저 하기로 얘기가 되었고 저 그래서 가구 들어오는 것도 다 스케줄 조정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사장님이랑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전 곧장 큰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아주 얌체처럼 딱 모른 척하고 자기 입장을 주장하는 거 있죠? 옳게. 무슨 일이야? 아, 그거? 내가 사장님한테 사정 말씀하면서 좀 부탁드렸거든. 우리 애들 시험이 있고 우리 남편도 출장이고 그 일정 전에 빨리 고장난 것들 수리하고 싶어서 먼저 좀 부탁드렸어. 그거 일정 많이 늦춰지는 거 아니고 여기 이틀이면 끝난다고 하니까 자기네가 조금만 미뤄지면 되는 거야. 일주일씩 차이 나는 건 아니니까 괜찮지? 이처럼 너무 여우처럼 스리슬쩍 빠져나가면서 별일 아닌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 전혀 그렇게 넘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앞전에는 모르는 척 그냥 그렇게 넘어가 줬지만 당장 제 신혼집 스케줄들이 하나씩 다 늦춰지는데 마음이 편할 리가요. 이 문제로 한번 되게 크게 삐그덕거리게 되었고 이 사실은 당연히 어머니 귀로 들어가게 되었죠. 어머니는 그걸 갖고 저한테 전화해서 또 뭐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참 많은 예감이 들었어요. 아주 안 좋은 쪽으로 말이에요. 저도 더 싸우기 싫어 엄마한테 하소연을 늘어놓았답니다. 야, 그게 뭐 하는 거야? 아니, 누가 지네 건물 신혼집으로 달랬어? 내가 상견례 때도 하여간 마음에 안 들었다니까?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자기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고 아주 계속 곡을 해대더만. 누가 들으면 우리가 지네들 고생시켜서 힘들게 살게 한 줄 알겠어. 왜 우리한테 아는 소리를 하냐고. 엄마도 듣다가 짜증이 났는지 뭐라 했고 저도 결혼 준비를 이렇게 지쳐가면서 해야 하는지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와중에 남편은 중간에서 너무 분위기가 나빠지니 이걸 좀 말려보겠다고 저한테 계속 선물을 하고 신경을 썼어요. 자기야, 내가 누나랑 엄마한테 잘 말할 테니까 이번만 좀 참고 넘어가 주라. 우리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자꾸 이렇게 트러블 생기면 힘들잖아. 아니, 자기가 문제라는 게 아니고 그냥 상황이 그렇다는 거야. 조금만 봐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저는 상황적으로는 무척 짜증이 났지만 남편의 말 중에 맞는 말도 있었고 최대한 결혼식 전에 기분을 상하고 싶지 않아서 참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런 건 한쪽만 참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우리 어머니를 비롯해 큰 신우는 잘해주고 참으면 더 우습게 보는 인간들이었어요. 결혼식 전주에 잠깐 우리 신혼집에 들렀을 때 어머니가 했던 말은 진짜 저에게 인생 최악의 상처가 되었거든요.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그럭저럭 공사는 빨리 끝냈네. 근데 니네 다짜고짜 애 붙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지? 전 이 말에 너무 놀라서 남편과 동시에 얼굴을 마주 보았고 옆에서 신우는 막 킥킥대는 거예요.
에이, 엄마, 진짜 별말도 다 한다. 엄마 딴에도 이제 정말 상훈이 장가 보내야겠으니까 오만 생각이 다 드나 보지? 그래도 얘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 엄마.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런 것까지 말을 하냐? 아니, 내가 진짜 주변에서 듣는 말이 많아서 그래. 그래도 나는 그런 사람들이랑 다르다. 다들 며느리감이 아들보다 나이 많다고 애 안 들어서면 어쩌냐고 오지랖들이야. 솔직히 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야. 근데 니네 그럴 것 없어. 덜컥 애 가질 거 없다고. 전 정말 이 말에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랑 남편이랑 아무리 이 신혼집을 오가면서 공사를 지켜보고 있고 물건들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 부모님이 결혼 전까진 무조건 본가에 있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신혼집에서 미리 동거를 한 적도 없었어요. 너 아무리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혼 전 미리 들어가서 사는 건 안 돼. 어차피 결혼하면 평생토록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네 신랑이랑 살 거야. 근데 뭐가 그리 급해가지고 일찍 들어가서 살아? 들어와서 살 거면 네 신랑이나 들어오라 해. 엄마의 말은 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고 굳이 동거를 먼저 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우리가 몇 번 드나드는 모습만 보시고 저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이 결혼이 맞을까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게다가 일찍 애 갖지 말라는 이유를 이딴 걸로 대고 계시는데 저를 너무 우습게 하는 거 아닌가요? 나는 솔직히 니네 혼인신고도 안 했으면 좋겠어. 살다가 안 맞아서 살기 싫다고 그러면 그게 또 얼마나 동네 개망신이야? 이번에 우리 친척들부터 해서 다 오는데 나는 결혼식 2번 하는 건 괜찮은데 덜컥 손주 생겨버리는 건 반대야. 여기서 전 한 번 뒷목을 잡았고 두 번째 말에선 정말 참기 힘들어서 저도 뭐라고 했어요. 상훈아 있잖아. 너 저기 동네 아줌마 알지? 그 아줌마네 조카 있잖아. 아이 왜? 승무원 한다던. 에이 엄마, 걔 얘기를 왜 해? 상훈이 민망하게. 그런 얘기는 하지 마. 전 이때 바로 확 안 좋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뭔가 남편이 이전에 만났을 법한 뭔가 썸씽이 있던 여자를 아쉬워하시는 듯한 느낌? 왜냐면 전에 남편이 말한 적 있었거든요. 전에 만났던 여친은 승무원이었는데 그냥 어른들끼리 너무 잘하는 사이다 보니까 불편해서 헤어졌어. 우리 엄마나 마음에 들어있지 나는 그냥 그랬어. 이렇게 말했던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났고 동시에 남편은 제 옆에서 엄청 당황해서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거든요. 아니 결혼하려는 예비 며느리감 앞에서 신혼집도 다 공사하고 식도 며칠 안 남았는데 저런 말을 하는 시어머니가 정상인가요? 저기 어머니 무슨 말씀 하고 싶어 하시는지 알 것 같은데 저 좀 속상한데요? 상훈 씨 예전에 만났던 여자친구 얘기하고 싶으신 건 아니죠? 제가 이렇게 딱 먼저 말을 꺼내버리니 어머니는 좀 당황스럽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더군요. 얼마나 저를 바보로 알았으면 그 말귀도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있다가 저렇게 놀랐을까요? 그래서 전 너무 화가 났고 그 뒤로 아무 말 안 하고 옆에 있는 물건들을 탁탁 던져가면서 무언의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 큰 신우와 어머니는 냅다 도망치듯이 샤샤삭 자리를 비우더군요. 이때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상처가 되었어요. 2중으로 3중으로 저에게 막말을 한 셈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이때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는지 그날 내내 저한테 말도 못 붙였답니다. 저도 너무 억울한 게 시기 얼마 안 남았으니 일을 더 키울 수도 없고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결혼식 날, 전 이날 얼마나 제 하객들 앞에서 개망신을 당했는지 모른답니다. 당시 생각해도 뭐 그런 결혼식이 있는지 남의 행사였으면 나중에 다녀와서 두고두고 뭐라 했을 거예요. 이날도 역시나 어머니가 다 망쳐버리셨는데요. 다 끝나고 난 뒤 저희 엄마는 저에게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나 지금 너무 분이 안 풀려서 미치겠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와, 오늘이 예식날만 아니었어도 하다못해 상견례 하는 자리였으면 나는 다 뒤집어 엎었어. 네 이모들 지금 계속 전화하고 난리도 아니야. 뭐 그딴 사돈을 얻었냐고. 엄마가 이렇게 화를 내고 아빠도 옆에서 안 말리는 이유는 저희 예식 순서로 은사님이 주례하신 뒤 어머니가 특별 코너로 마이크를 잡으셨기 때문인데요. 그 순서도 사실 다들 좀 민망해하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굳이 고집을 하셨었거든요. 내가 홀 엄마로 남매들 키우면서 너무 고생했고 아들 꼴랑 하나인데 장가 보내면서 인사 좀 할 수 있죠. 사돈들은 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애들한테 덕담 좀 할랍니다. 그러면서 꼭 코너를 끼워달라고 하셔서 저도 입이 대빨 나와서 넣긴 했는데요. 이날 순순한 덕담이 아닌 며느리감 마음에 안 들어 죽겠다는 광고를 그날 아주 크게 해주셨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이 엄마입니다. 우리 아들 장가 보내면서 아들 며느리한테 덕담 좀 해주려고 이렇게 순서를 달라 했어요. 먼저 상훈아, 우리 아들. 아이고, 우리 아들. 엄마가 너를 낳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우리 아들. 이러면서 큰 신우가 달려가서 손수건을 안겨줄 정도로 눈물 콧물을 흘리시더군요. 저도 처음에는 억지로 그냥 이 시간을 견디며 참 눈물도 많으시네 싶었어요. 이미 감정이 안 좋으니 좋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대뜸 저한테 자세를 획 트시더니 무슨 독수리 눈을 하고 저를 쏘아보시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 나이도 우리 상훈이보다 4살이나 많아가지고 더 세상도 일찍 살았으니까 지혜롭고 현명하게 잘 데리고 살아야 된다. 내가 우리 며느리 이쁘게 본 건 세상 경험이 더 많다는 거야. 그거 하나야. 그니까 잘 살아야 돼. 남편 잘 보듬고 살아야 된다고. 대뜸 애부터 가지면 용서 안 할 거야. 이 말에 정말 너무 낯뜨겁고 수치스럽고 창피한 이 말에 순간 제 주변 몇몇 하객 어르신들은 그저 농담인 줄 알고 크게 웃었는데요. 이게 어른들 감성에 맞을지 몰라도 제 또래 하객들이나 우리 친정 식구들은 농담으로 느껴지질 않죠. 저도 모르게 몸을 돌려 엄마 아빠 표정을 봤는데 두 분 다 표정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전 너무너무 창피하고 몸이 떨려서 뭘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느라 시간 잡아먹고 또 질질 짜면서 내려가시는데 뭐 아들을 헐값에 어디 팔아가지고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 저게 뭐하는 짓인가요? 그리고 이후에 돌아다니면서 하객들한테 인사하는데 제 친구들 몇몇이 제 손을 꽉 잡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야, 결혼 축하해. 오늘 진짜 너무 예쁘더라. 근데 저기 말이야, 시어머니 분 되게 강한 성격이신 것 같아. 성격이 많이 괄괄하신 것 같더라고. 너가 많이 신경을 써야겠다. 이 말에 저도 모르게 얼굴 근육에 힘을 확 주면서 그냥 알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너무너무 수치스러웠던 거죠. 그냥 그 자리를 뜨고 싶더라고요. 그러니 이후로 어머니를 마주해도 멀리서 도망가고 싶고 저만 봤다 하면 인사하라면서 제 등을 탁탁 쳐대는데 그 손길이 정말 너무너무 기분 나빴어요. 이런 상황을 엄마한테 얘기하니 엄마는 결론은 하나뿐이라고 하시더군요. 나 더 해줄 얘기가 없어. 이왕 결혼했고 이서방은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성격이면 별 수 없지. 니네 거기서 살다가 돈 모아서 나와. 다른 집으로 이사 가. 네 시댁이랑 떨어져서 사는 수밖에 없어. 엄마 말을 들어보니 정말 그것밖에 답이 없단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신혼여행으로 공항 가는 길에도 말을 했답니다. 남편은 이때 제가 이렇게까지 화나 있을 줄은 몰랐나 봐요. 왜 그러냐고 묻는데 이때부터 전 좀 돌아가는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니? 오늘 어머니가 하셨단 말 못 들었어? 나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 내가 뭐라고 해야 돼? 내 상황 좀 봐달라고. 이게 지금 객관적으로 안 보여? 근데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몇 년 뒤 나가자니. 우리 이제 집 다 정리했고 살게 됐잖아.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현실을 좀 봐주라. 그리고 오늘 우리 좋은 날이잖아. 신혼여행 가서 재밌게 놀자. 응? 제가 볼 때 남편은 특별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이 많이 실망스러웠고 저 혼자만 너무 화나 있고 속상해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당연히 신혼여행 가서도 심란했고 남편은 한껏 들떠서 제 기분을 좋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쉬울 리가요. 제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가는 남편을 보며 새삼 이 사람도 그 어머니 아들이고 그 누나의 남동생인 건가 싶었고요.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허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저 혼자만 이렇게 고민하게 흘러가지는 않더라고요. 악하게 멋대로 구는 사람들은 한 번은 그들이 끝까지 가도록 지켜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전 내내 답답한 마음을 갖고 신혼여행을 다녀왔고요. 오자마자 어머니의 호출이 있었답니다. 피곤한 상태로 온갖 인상을 쓰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갔는데요. 가자마자 어머니는 저희에게 이상한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왜 말을 2번, 3번 하게 하냐? 말했잖아. 한 달에 300만 원 용돈 보내라고 말이야. 말이야 바른 말이지. 니네 지금 살게 된 그 집 다 여기저기서 달라고 난리야. 위치며 뭐며.
하여간 내가 이 건물 짓느라 보통 힘쓴 게 아니지. 여기 이 계좌로 매달 5일마다 그렇게 넣으면 돼. 네? 저도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다시 여쭤보는 거잖아요. 월 300만 원이라뇨? 저희 지금 상훈씨만 일하고 있고 저도 잠깐 휴직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 지금 혼자 벌고 있어요, 어머니. 400 안 되게 버는 사람한테 월 300만 원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 말에도 되게 귀찮다는 듯 손사래를 쳐가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아휴, 너는 나이도 우리 상훈이보다 많으면서 왜 말귀를 못 알아먹냐? 몇 번을 말해야 돼? 말했잖아. 니들 집 다들 탐낸다고. 그런 집을 내가 아무 말 없이 니들 신혼집으로 줬으면 니들도 사는 동안은 몇 년을 걸쳐서라도 나한테 얼마씩 내야 되지 않겠냐고. 아니 그럼 공사만 딱 하고 대충 들어와서 낼름 살려고 그랬어? 전 어머니한테 결혼 전에 조금 더 들은 얘기가 없어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 정도는 되물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 저희 그 집 그냥 꽁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얘기는 그때도 하셨잖아요. 좋은 집이고 남들 다 달라 하는데 아들 신혼집으로 주는 거라고요. 둘이 합쳐서 2억 원 주고 들어와라 많이 봐주는 거라고 하셨고요. 그때 드리지 않았나요? 그런데 어머니는 미간을 팍 찌푸리면서 엄청 짜증내면서 화로 그냥 막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깡패도 아니고 뭔가요? 그래, 그때 니네가 줬지. 근데 네가 부동산 이런 데 나가서 알아봐라. 어디서 이런 집을 2억 주고 들어와서 살아? 내가 길게도 달란 말 안 해. 310 해서 10년만 줘라. 그러면 이 집 니네 집으로 해줄 테니까. 부모 자식이라고 해도 공짜는 없는 거야 원래. 전 여기서 헛웃음이 나와서 더 말을 이어가기 힘들더라고요. 남편을 툭 치며 말했어요. 당신이 뭐라고 말 좀 해봐. 나 이거 들은 적이 없던 얘기잖아. 뭐라고 해야 돼? 남편은 당황했고 뭐라 입을 떼려고 하는 찰나 어머니가 곧장 말을 막아버렸어요. 진짜 너무 웃기더라고요. 야! 어디서 남의 아들 툭툭 쳐가면서 뭘 해라 말아야? 네가 나이만 많이 먹었다고 우리 상훈이를 무시하나 본데 내가 맨날 집 들리면서 너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거야. 하여간 내 이럴 줄 알고 반대했던 거야. 지보다 어리다고 지 신랑은 아주 똥으로 알지. 어머니, 자꾸 감정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왜 자꾸 화를 내세요? 저희 신혼여행 다녀오고 피곤하고 저희 친정도 가야 하는데 어머니가 오라시니 온 거예요. 한 달 돈 300이 필요한 데다가 2억도 크게 맞춰드려야 했다면 저는 이 집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는 참 비열하게 사람을 몰아가시더군요. 이야, 어른 말에 이렇게 바로 따박따박 말대꾸 하는 거 봐라. 얘 상훈아, 얘 너한테도 이러니? 아니 내가 그렇게 피땀 흘려 고생해서 지은 집 주면서 남들은 당연하게 10억이 뭐야? 그보다 더 주고 들어오는데 니들한테 그 정도 요구도 못해? 남들은 아주 헐레벌떡 뛰어들어올 조건이야. 고맙다고. 아니 니네가 먼저 드리겠다고 말을 못할 망정. 헌데 여기서 남편은 제 팔을 쓱 잡더니 대충 알겠다는 뉘앙스를 마구 취하더니 일단은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엄마 알았어. 더 할 얘기 없지? 우리 진짜 피곤해. 일단은 엄마 말 알았으니까 나랑 이 사람은 집에 가볼게. 짐도 정리해야 되고 나 땀도 엄청 많이 흘렸어. 할 거 많으니까 다음에 얘기하자. 알았지? 그리고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일어나자고 했고 저는 어떤 얘기도 마무리하지 못한 채 그냥 나왔어요. 이후로 곧장 차에 올라타서 가는데 남편은 정말 그 어떤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전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나왔고 중반쯤 가다가 남편이 제 눈치를 보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쪽으로 말이죠. 저기 화 많이 났어? 엄마 반응을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자기가 지금 좀 예민한 것 같거든. 저도 모르게 눈이 번쩍 떠져서 남편을 쳐다봤는데 그 순간 정말 남편이 너무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늘 제 편이고 아니면 중재를 해주려는 모습을 봐왔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자기 엄마 편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반응을 해? 내가 예민한 거라고? 당신이 볼 때에는 어머니 말이 정당하다고 생각해? 당신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중간에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한숨을 푹푹 쉬면서 제 쪽은 보지도 않고 말을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변한 건가요? 아니 결혼했다고 자기 본색을 드러내는가 싶어서 엄청 황당하게 느껴졌어요. 희찬아 자기야, 엄마가 그 돈 받아서 엄마 먹고 놀고 하는데 쓰시겠어? 우리 엄마 너무 안 좋게 보려고 작정한 것 같아 자기. 나도 좀 많이 참고 있었다 자기야.
이렇게 말하면서 한숨을 푹푹 불어쉬는데 머리를 연신 쓸어넘기는 모습에 순간 두려움을 느꼈어요.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는 건지 한없이 다정하고 제 편이 되어주던 사람이었거든요. 나라고 불만이 없었을 것 같아? 계속 이런 흐름인 거 그냥 꾸역꾸역 참고 있었어. 나는 엄마도 생각해야 하고 자기 입장도 생각해야 돼. 양쪽 소중한 사람을 듣고 머리 아파야 하는 내 입장을 왜 자기는 이해를 안 해줘? 그러면서 중간중간 계속 인상을 찌푸리는데 너무 낯설었어요. 그러니 저도 여기서는 제가 뭔가 잘못한 건가 싶어서 좀 난감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머릿속으로 떠올려봐도 이상하잖아요. 우리 생활비의 거의 80~90%를 다달이 달라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근데 남편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자기 결혼 준비한다고 그만둔 거였고 애기 생기기 전에는 다시 나간다지 않았어? 엄마도 설마 그런 것까지 무시하면서 달라는 건 아닐 거야. 자기보다 내가 우리 엄마를 더 잘 아는데 왜 자꾸 나쁘게만 받아들여. 저렇게 받아서 나중에 우리 주시겠지. 그리고 안 주신다고 해도 엄마 말이 그렇게 틀린 말이야? 와, 이쯤 되니 제가 어머니 입장을 남편을 통해 들으면서 싸우게 될지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신은 어머니 편인 거야? 그렇게 돈을 드리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인 거야?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봐, 자기야. 우리 엄마는 엄마 노후를 우리한테 미리 주신 셈이야. 얼마나 감사해. 솔직히 나는 엄마 말 맞다나 좀 창피했어. 내가 먼저 제의를 못 드는 게 죄송하더라고. 결혼식이나 하는데 이만큼 편의를 봐주시는데 말이야. 전 이제 갔다부터 얘기 더 듣기 싫어서 결론만 물었어요. 딴 얘기하지 말고 결론만 말해봐. 그래서 뭐? 돈 드리자는 거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엄마는 충분히 받으실 만해. 나는 장인어른이 그렇게 요구하셨으면 당연히 드렸을 거야. 우리 말고 다른 신혼부부나 가정집 받을 상황이었는데 엄마 딴에는 엄청 손해보고 우리한테 주신 거야. 당장 나가서 돈 200~300 벌기가 쉬워? 근데 우리는 반값보다 더 많이 혜택을 보고 들어온 거라고. 이 말을 듣다 보니 저는 너무 허탈하고 제가 나쁜 건가 싶어 대화를 멈췄고요. 우리는 그 이후로 얘기가 이어지질 않았어요. 집에 와서도 계속 말도 없이 할 일들을 했고 남편은 저를 무슨 부모의 원수 보듯이 무척 서운해하더라고요. 일단 침묵하고 있는데 대체 어머니는 저를 뭐 얼마나 발끝에 붙은 껌처럼 보셨던 걸까요? 한 이틀쯤 지나 또 냅다 전화를 걸어오신 거 있죠? 이런 내용으로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디까지나 시어머니가 아닌 친정엄마 입장으로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우리 딸이 딸네 시어머니한테 이런 전화 받는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일어났냐?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아? 내가 이런 전화 안 하게 네가 좀 제깍제깍 먼저 연락 좀 하고 그래라. 그리고 니들 이제 왔으니까 친척집마다 돌면서 인사 갈 거야. 전화번호 내가 싹 보내줄 테니까 네가 집집마다 연락드리면서 날짜를 잡아. 나는 지금 다리가 아파서 따라다니지는 못하고 너랑 상훈이가 다니면서 인사드리고 오면 돼. 인사요? 어디를요? 어머니 친척 댁이에요? 결혼식 때 그때 다 인사드리지 않았나요? 저 지금 집 정리하고 저희 쪽 손님들한테도 인사 돌리기 바빠요, 어머니. 그리고 저도 일 새로 찾아야 해서 알아볼 거 많고요. 너는 진짜 그놈의 군말이 많아서 탈이야. 왜 이렇게 뭐만 시켰다 하면 안 된다 잔말이 많냐? 대체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아이, 됐고 시끄러우니까 빨리 연락드리고 갔다 와. 와, 이런 말들이 자꾸 들려오니까 저는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완전 저를 종부리도 부려먹으려고 작정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급기야는 큰 신우한테 전화를 받게 되었답니다. 전혀 딴 얘기로 말이죠. 나야 올케. 저기 요즘 우리 엄마랑 좀 안 좋아? 내가 엄마를 많이 달래긴 했는데 올케한테 서운한 게 많더라고. 엄마는 올케랑 잘 지내고 싶어해. 근데 자꾸 트러블이 생기니까 많이 답답한가 봐. 그렇게 계속 대치하고 있으면 상훈이랑도 안 좋을 거 아니야. 신혼인데 너무 어른이랑 으르렁거리지 말고 적당히 맞춰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큰형님,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다 하시던가요? 제가 하지도 않은 얘기까지 어머니가 다 전달하셨나 보네요. 솔직히 저 좀 기분이 많이 안 좋아요. 전화 끊을게요. 이런 저를 큰 신우가 막 애타게 부르는 거예요. 전 잔뜩 짜증이 나 있는데 말이죠. 아, 왜 이렇게 성급해 사람이. 자꾸 그렇게 짜증내지 말고 얘기를 들어봐. 이러니까 엄마랑 부딪히지. 아니, 엄마가 그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게 잘못이야? 솔직히 말해서 올케도 친정엄마한테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야.
우리 엄마한테 서운한 것도 있겠지만 올케도 친정엄마나 시어머니 대하는 마음이 똑같진 않잖아. 서로 다른 사람끼리 가족이 되었으면 이래저래 감수할 게 있는 거야. 아휴, 진짜 이 당시에는 남편이나 큰 시누나 자기들 입장에서 말하면서도 교묘하게 말을 헷갈리게 하더라고요. 그러니 순간적으로 정말 제가 잘못한 것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미 맺힌 게 많잖아요. 그렇게 비싸고 노른자 땅 위에 있는 것도 아닌 쬐끄만 꼬마 빌딩인데 거기에 있는 2층 집 작은 평수 하나 내주는 거면서 돈을 추가로 더 요구하시질 않나. 전 그냥 그 길로 못 참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매들이 저한테 다 들러붙어 설득하는 게 너무 토할 듯 싫더라고요. 저기 어머니 전데요. 말씀하신 그 무난 인사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월 생활비 300씩이나 드릴 수도 없고요. 아무튼 어머니가 말씀하신 건 다 해드릴 수 없어요. 이 말을 하면서 저도 어느 정도 불이 들이닥칠 거란 예상은 했지만 제 생각 이상으로 화력이 큰 불이 번졌어요. 야, 내가 너를 너무 봐줬나 보다. 나이살 먹었다고 정신머리는 좀 있나 싶었더니 말귀도 안 들어먹고 고집만 세니 화상을 어째? 야, 네가 지금 그렇게 콧대 높게 굴 때야? 나이도 어린 신랑에 이만한 신혼집 얻어가지고 살면 매일매일 내 쪽으로 절을 해도 모자란 거야. 네 집에서는 그런 것도 안 가르쳐주냐? 나이만 처먹은 딸 시집 보내놨으면서 왜 버르장머리는 우리 손녀만도 못해? 저한테 더 할 얘기 없으시면 전화 끊을게요. 그리고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얼마 안 돼요. 남편이 전화를 막 걸어오더라고요. 자기, 진짜 왜 이래? 어머니한테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했어? 와,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아직 우리는 대화가 안 된 거야? 나는 자기가 받아들인 줄 알았어. 너무 실망스러운데? 전 이제 남편도 어머니랑 똑같이 느껴지고 그냥 몸이랑 얼굴만 다른 어떤 똑같은 개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너무너무 진저리가 났어요. 그리하여 결혼 준비 과정 때부터 가슴에 고이고이 접어두고 꺼내지 않았던 제발 꺼낼 일이 없길 바랬던 그 단어를 꺼내게 되었어요. 나 이제 그만하고 싶네. 당신한테 이런 반응 나올 줄 알았지만 너무 예상대로라서 놀랍다. 당신 나랑 파혼할 생각 있어? 제가 너무 무르르듯 대화 중 하나로서 파혼을 언급하니 남편은 잠깐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화가 나서인지 진심인진 몰라도 비로소 이 인간도 화를 내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 그런 식으로 말하는 당신과 나도 더 얘기하기 힘들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좋아. 그럼 당신은 어머니한테 전해. 나는 나대로 우리 집에 말할 테니까. 이러고 전화를 끊어버렸는데요. 와우, 진짜 한 30분도 안 되어서 어머니랑 남편이 동시에 집으로 달려왔더라고요. 남편은 회사에서 먼정신에 달려온 건지 아마 다시 전화를 몇 차례 했는데 제가 안 받아줘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파혼? 너 그거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애들 장난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말을 했잖냐? 니들 애들 천천히 갖고 혼인신고도 하지 말라고. 그땐 말을 귓등으로 안 듣더니 파혼은 무슨 파혼이야? 이혼을 한다고? 전 곧장 아주 건조하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요, 파혼이요. 저희 파혼하는 거 맞는데요? 어머니 그렇게 저한테 말 안 듣는다고 뭐라 하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혼인신고 저희 안 했어요. 그냥 파혼하면 되니까 그런 줄 알고 가시면 돼요. 제 말에 남편은 한숨을 땅에 꺼져라 내쉬어가면서 소파에 팍 주저앉아버렸고 어머니는 제 말을 장난으로 들으시는지 더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며느리 인사 갈 거라고 친척들한테 연락들 다 돌려놨는데 네가 아주 내 얼굴에 똥을 뿌려도 유분수지. 이렇게 개망신을 줘? 어떻게 네 시엠이 면전에 대고 파혼이냐 이혼이냐 말을 하냐? 나중에 너 어떻게 주워 담으려고 그래? 전 그러던 말던 안방 쪽으로 가서 다시 캐리어를 꺼내고 있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쫓아와서 잡아가며 설득하려 들길래 전 짐을 싸려다가 말고 나가서 말했네요. 어머니 뜻대로 파혼한다는데 뭐가 손해라고 그렇게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세요? 저 이제 이 집에 볼 거 없어요. 누구 새로 들어오라고 하시던지 아니면 아들 새장가 보내시던지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이 집에 들어간 돈 싹 다 받아내서 나갈 테니까 그거 정산이나 해주세요. 제 계좌 알려드릴 테니까 그리로 보내시라고요. 그런 저를 막아서는 남편은 또 말이 막 길어지더라고요. 전 다 잘라버리고 남편에게도 너무 실망스러워 옆으로 나오라 했어요. 저리 안 비켜? 나 진짜 참을 만큼 참았고 이제 끝났어. 와, 진짜 사람 갖고 놀아도 적당히 해야지. 어머니한테 고마운 줄 알라고?
진짜 이 코딱지만한 건물 갖고 어마어마하게 유세를 떠신다. 내가 언제 이 건물 들어오고 싶다고 했어? 여기 들어와서 맞춰줄 여자를 따로 구했어야지. 왜 나를 억지로 여기에 우겨 넣는 건데? 뭐? 코딱지만한 건물? 자기 왜 이래 진짜. 어머니한테 당장 사과 안 해? 나 이거 꼭 사과 받아야겠어. 아, 진짜 이런 인간을 남편이랍시고 의지하고 조금은 내 상황을 이해해줄 줄 알았다니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사과는 나한테 했어야지. 당신도 똑같아. 어머니가 이렇게 반응을 바꾸고 있는데 그냥 나한테 다 밀어붙인 거 미안하지도 않냐? 솔직히 나한테 선택지는 있었어. 이 집 말고 우리 아빠네 들어갈 생각이었다고. 그러자 여기서 어머니는 표정이 변하면서 뭔 말이냐고 또 말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아이고, 미쳤다고 내가 우리 상훈이를 네 집으로 보내냐? 내가 눈에 흙이 들어와도 처가살이는 못 시켜. 저게 입만 달렸다고 할 말 안 할 말 막 싸지르네. 됐어. 파혼이나 뭐네 해 그럼. 별 거지 같은 소리를 다 듣겠네. 이때 돌아서 그냥 나가려던 저는 다시 어머니한테 똑바로 말을 했어요. 왜 자꾸 말을 어머니 듣고 싶은 대로 들으세요? 처가살이는 무슨 말이에요 진짜. 우리 집도 건물 있어요. 어머니나 이런 건물 하나 갖고 며느리한테 의시되면서 죽을 때까지 생산내고 뽑아내고 싶다지만 아쉬워서 어떡해요? 저희 집도 건물 있는 집이에요. 신혼집으로 쓸만한 건물 있다고요. 진짜 가짠치도 않아서 원. 이 말에 남편과 어머니는 저를 동시에 쳐다보는데 표정이 참 복잡해 보이더라고요. 여전히 깔보는 것과 동시에 진짜인 건가 아닌가 하며 온갖 알 수 없는 기색에 스쳐가고 있었어요. 아, 진짜 구글절절 말하기도 참 촌스럽네요. 너무 촌스럽고 흉해서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나도 똑같이 이직거래를 해야 되나요? 저희요, 땡땡동에 아빠 건물 있거든요? 뭐라도 떼서 보여드려요? 아무튼 거기에 우리 언니랑 형부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빠는 형부한테 이런 식으로도 갑질은 안 했어요. 진짜 살다 없다가 있으면 더하다고 이런 꼴을 다 당해보네 정말. 됐고, 그렇게 잘났다는 어머니 아들 데리고 가세요. 저도 안 가져요. 저런 엄마밖에 모르는 등신 같은 인간.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참 낯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지만 이만큼 참았고 이제 다 끝내고 나가는 마당에 얘기해도 되겠더라고요. 말해버려서 코가 납작해지는 꼴을 보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당시에는 확인을 못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아주 센 척을 하셨거든요. 뭐 등신? 야! 당장 네 엄마 오라고 해. 지들이야말로 등신 같은 딸내미를 시집 보내놓고 입으로 아주 뭐라고 싸지르는 건지. 잘난 건물주 규숙해서 그렇게 돈이 많은데 월 300 갖고 쩔쩔맸다고? 아, 야 됐어. 파혼이고 뭐고 꺼져. 아유, 구질구질하게 입만 살아가지고 쫓겨나는 판국에 자존심은 있어서 거짓말만 늘어놓는 거 보게. 아유 참. 더 대화할 가치를 못 느끼고 캐리어를 다시 정리하고 짐을 덜어놓으면서 저는 점점 머릿속이 이성적으로 변해가더라고요. 남편은 옆에서 팔짱을 끼고 제가 정리하는 모양새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어머니는 연거푸 찬물을 마시더니 그냥 나가버렸어요. 속 시끄럽다나요? 그리고 전 짐을 싸서 언니네 가 있었는데 언니가 당연히 엄청나게 놀랐죠. 상황을 말하니 언니는 뒤늦게 제 이런 모든 상황들을 알고 분노했어요. 미쳤나 보다 인간들이 진짜. 너 엄마한테 그 부분까진 얘기 안 했지? 와, 쥐똥만한 건물 갖고 되게 유세 부리고 앉았네. 그리고 뭐야? 재고도 그따위라고? 너 잘 왔어. 그나마 그 시어머니가 잘한 게 하나 있네. 혼인신고하지 말라고 훈수 두고 또 둔 거. 솔직히 그런 집에 어느 누가 가서 잘 살겠냐? 너 잘 나왔어. 파혼한 거 하나도 흉 아니야. 걱정하지 마. 언니는 이렇게 열띠게 화를 내주고 며칠간 머물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 날쯤 남편도 아닌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답니다. 어쩌면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상상해보긴 했지만 실제로 연락 온 걸 보니까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재미있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비굴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저기, 그 뭐냐? 지금 어디에 있니? 나랑 좀 만나서 차라도 한잔할 수 있냐? 이때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고 싶긴 했지만 뭐라 말하는지 들어는 보려고 더 통화를 했어요. 제가 왜 어머니를 만나요? 차는 또 무슨 얘기고요? 할 말 있으면 지금 전화로 빨리 말하세요. 더 붙잡고 있기 싫으니까. 그러자 어머니는 침을 꿀꺽 삼키더니 정말 말 그대로 뭐라도 떼본 건지 태도가 싹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게 아무튼 상훈이랑은 그 정도 하고 화해하는 게 좋겠다. 상훈이도 나한테 뭐라고 했어. 엄마가 너무 자기 색시한테 뭐라고 했다고.
상훈이가 먼저 연락하기는 좀 그랬는지 나보고 엄마가 사과를 먼저 하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나도 그때는 감정이 격해서 전 여기서 말을 탁 잘라버렸어요. 너무 예상했던 패턴이었는데다가 그걸 그대로 하고 있으니 참 역겨웠거든요. 등기부 등본이라도 떼보신 거예요? 딴 사람이 전화한 줄 알았네요. 저한테 별 악질적인 말들 다 해놓고 부려먹으시려고 할 땐 언제고 왜요? 파혼하고 놓치기에는 아까우셨어요? 저한테 애는 낳을 수 있겠냐는 등 그래도 애부터 덜컥 가지지 말라고 이상한 주례사에 별 모욕을 다 주셨잖아요. 저 이전에 너무 기분 나쁜데요? 제가 만만해 보이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욱했다가 다시 참는 건지 숨을 고르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한사코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나는 저렇게는 늙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비굴하고 초라해 보였어요. 딱 기본의 기본만 지켰어도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했을까요? 일단은 너도 흥분 가라앉히고 어른한테 말 너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지. 내가 이것저것 부탁한 건 다 네가 며느리감으로 들어왔고 예뻐서 잘 가르치려고 한 거니까 그만하고 이제 집에 들어와라. 네가 인테리어 다 하고 집도 그대로 있는데 가긴 어딜 간다는 거야. 파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아니요 어머니, 파혼이라니까요. 혼인신고도 안 해서 뭣도 할 게 없다고요. 그 집에 반반 보탠 제 돈이나 빨리 계좌로 입금하세요. 그리고 어머니 아들 필요 없어요. 뭐 그런 아들 갖고 돈 달라고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어머니 진심 아니잖아요. 며느리나 건물 있다고 하니까 그거 덕 좀 보려고 저 달래는 거 아니에요? 전 싫은데요? 그러자 어머니는 여기서 다 뽀록이 나니 또 욱해가지고 소리를 지르려다가 낮췄다가 웃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저녁쯤 남편이 장문의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구구절절 지겨운 말들 전 이미 정 다 떨어지고 볼 거 다 보고 나니 하나도 귀에 들려오지 않았어요. 급기야 며칠 뒤 저는 친정에 이 사실을 알렸고 엄마 아빠는 절 달래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니네 시댁 같이 맞장구 쳐서 욕을 했지만 그래도 파혼하고 나오는 게 어딨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잘 살겠다고 인사도 하고 약속도 했는데 네가 파혼까지 얘기했으면 그쪽 시어머니도 알아듣는 게 있겠지. 그러지 말고 이서방 보고 와서 데려가라고 해. 여기까지 얘기가 오니 저는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엄마가 모르는 이야기들을 마저 다 했어요. 저보고 월 300씩 내라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던 것, 신혼여행 후 곧장 시댁 친척들이 인사 스케줄을 잡았던 것, 저도 막말로 받아쳤지만 어머니도 막말하고 우리 집을 모욕했던 내용들까지요. 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게 정말이야? 이서방은 옆에서 지 엄마 편 들고? 그놈 자식 아주 덜 떨어진 놈 아니야? 나이만 어린 줄 알았더니 정신머리도 어렸네. 그런 놈을 무슨 신랑이라고 믿고 살아? 결국 저희 엄마도 완전히 핀트가 나가버렸고 친정에서도 찬성하여 파혼에 이르렀네요. 돈을 돌려받기 전 어머니가 또 질질 끌어대서 우리 엄마가 나서서 크게 싸움이 났고요. 지금 이 사연을 보내고 있는 시점에서는 대체로 다 정리가 되었어요. 남편은 끝끝내 지 엄마 뒤에 서서 저에게 코빼기 한번 안 비쳤고 그 모습에 저는 후련하게 이 인간을 떨쳐낼 수 있었어요. 정말 오만정이 다 털리더라고요. 이제 저는 폭을 넓혀 파혼도 파혼이지만 이혼도 흠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상대가 저 따위인 게 왜 내 탓이 되나요? 그저 상대를 고르는 눈이 미숙했을 뿐 동급으로 여겨지고 이혼 자체를 죄악시 여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힘들고 피곤한 싸움이지만 용케 여기까지 왔네요. 앞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 보고 싶어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